이인영 원내대표의 속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235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235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오고돈 부산시장의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피해자와 부산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대한 빨리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납득할 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젠더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근본적이고 엄중한 단속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장 예산심사 공세를 풀어야 합니다. 국난을 맞아 국민은 하루하루가 애가 타들어가는데 예결위원장이 독단으로 하루째 추경 예산심사를 전면 공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결위원들의 빗발치는 회의 소집 요구도 무시하고 마땅히 회의를 열어 논의할 사안을 위원장이 의제를 득점한 채 여야 모든 예결위원들의 정당한 예산심사 권한을 연구선 공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래통합당은 약속을 어기고 소속의원 전체에게 상임위 예산심사 중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이 합의해오면 그대로 하겠다던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약속도 이틀 만에 휴지 조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의 재난지원금 무력화 시도는 매우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의사일정하게 느긋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추경체를 임기 뒤로 미루고 싶은 것처럼 보입니다. 임기 안에 추경을 처리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도 오해될 소리가 다분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정심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월세를 못 내고 폐업을 선택하고 기약 없는 무급휴직을 버텨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의 시간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총선 기간 중에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긴급 재정 명령까지 요구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루하루 말을 바꿔가면서 핑계를 만들고 또 예산 심사를 끝없이 지연시키고 있는 이 일은 매우 어이없는 일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서 마치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국민의 고통과 피해가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미래통합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예산 심사 방해를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와 상임위, 해당 상임위 회의를 즉시 개최하고 정상적인 추경 예산 심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는 더 시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의 파고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전 세계에서 2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실업자가 2천만 명 이상이 늘었고 중국도 1사분기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했던 우리 경제 1사분기 성장률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1.4%에 달했습니다. 이번 달 수출도 30%가량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기간산업 기업인들은 하루하루 자금 압박의 위기를 넘기면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그 고통을 분담하면서 실업과 휴직의 경계선상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회가 매우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하게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기간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서 40조 원 규모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긴급조치였습니다. 정부는 주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발행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기간 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제계획 건의를 발표했습니다. 건의문에서 경제인들은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치를 이번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애타게 호소했습니다. 매일 수많은 기업인들이 국회를 찾아와서 국회가 신속하게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아직 관련 상임위 회의 일정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루가 급한 경제 현장의 호소를 외면할 것인지 미래통합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여야 원내대표 회의와 예결위원회, 그리고 정무위원회, 기재위원회 등을 열고 관련된 사안들을 심의하고 또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입니다. 네,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시장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 그리고 부담입니다.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행보를 중단해 주셨습니다. 국민은 전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미래통합당의 총선 공약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총선 이후에는 당정 간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까지 했었는데 막상 당정 간의 합의안이 나오니까 이제는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계속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혹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속으로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1명을 채용하는 자리에 수백 명이 몰렸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조직 활동 계획이 없어서 쉬었다는 일대가 41만 명으로 2019년보다 10만 명이 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미래통합당이 잘 알고 있습니다. 20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한국형 미들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경제 회복의 뜻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도 좋으니까 대안을 놓고 함께 놓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헌재는 2015년 강남기 어르신을 죽음으로 내몬 밀대포를 일직선으로 회수한 소위 직사살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년에 직사살수의 위헌성을 다퉈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했었던 헌재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2014년에 지금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면 2015년에 강남기 어르신이 직사살수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이런 결정을 우선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재는 직사살수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을 근거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018년 최후의 혼합살수를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이 이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보는데요.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경찰 및 공권력의 장비 사용에 대해 보다 엄격한 요건을 만들고 지키도록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그 역할을 국회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헌 소송을 시작하고 진행했었던 변호사였고 고 강남기 어르신이 쓰러진 그 광화문거리에서 함께 직사살수를 받았던 시민이었던 저 역시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 그리고 정치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입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는데 어제 한국은행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2.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 4분기 마이너스 3.3% 이후 11년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민간 소비가 6.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1998년 외환 위기 때 13.8%가 줄어든 이후 역시 22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재난지원금이 국제경제 위기 상황에서 각국의 소비 증대에 대단한 기여를 했다. 제가 수요일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1년과 2008년 현금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고 석 달 동안 소비식품 11%, 비내구재 37%의 내수가 증가했습니다. 일본도 2009년에 금융위기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했는데 지원금 규모에 비해서 소비 증대 효과가 25%나 늘었고 또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40% 이상 늘었습니다. 현시가 급합니다. 원내대표님과 박준인 최고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정말로 몽환하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 편에서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총선에서 얻은 여러분들의 교훈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정말로 국민들께 뭐라고 더 이상 지지를 하고 설명을 하실 겁니다. 이미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방일구리 OECD 총장 그리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나 IMF 총재가 코로나19는 경제적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크고 깊을 것이고 팬데믹 기간을 넘어서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히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죠. 미국이 세 차례 걸쳐 2,570조 원, 그 다음에 독일이 1,024조 원, 영국이 540조 원, 프랑스가 473조 원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유지를 위한 임금 보조를 확대하고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업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논의입니다. 특히 이유는 EU 재정 정책, 재정 적자는 GDP의 3% 밑으로 한다. 국가 재물은 GDP의 60% 밑으로 한다. 이 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현재 마련한 이 부양책은 GDP의 1.7% 수준입니다. 미국은 6.3%, 독일은 4.3%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는 이들 국가들보다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더 타격이 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 이것이 결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당정 협의를 거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또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행정회의를 거쳐서 확정 협의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을 이번 20대 국회 안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 쪽에 강력한 요청 이상입니다.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왜곡에 직접 관여해서를 보여주는 당시 청와대 문건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광주 리포트라는 제목의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제외 공간과 외신, 방한 인사 등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써 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은 국회에 5.18 직전 북한군이 남침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정치 세력의 배후 조정을 받았다거나
시민들이 경군에게 기관총 등으로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광주 교도소를 습격했다고 왜곡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청와대 문건에는 한자로 가깝게 서면 보고 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전두환 씨에게 보고를 받았다는 뜻이며 이런 전시가 5.18 왜곡에 직접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전두환 씨에게 묻습니다. 과거 전두환 씨는 5.18에 대한 질문을 받자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생에 대해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명백한 증거까지 나왔는데도 발뺌을 할 셈인가요? 그동안 전두환 씨는 광주 학생에 대해서는 무르셔를 일관하고 5.18 관련 재판은 알츠하이머 병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며 추징금 1천억 원은 미납하면서도 호화골프장 라운딩과 12.7%에 1인당 20만원짜리 오찬을 하는 등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후한무시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는 27일에는 광주지법에서 전두환 씨에 대한 5.18 관련 재판 출석이 예정되어 있으며 다음 달 5.18은 5.18 40주년입니다. 최근 합헌 결정이 나온 전두환 추징법으로 강제 징수당하기 전에 전두환 씨는 광주 학살과 5.18 왜곡에 대해 석고 대죄하고 미납한 추징금도 즉시 납부해 국민우롱, 국정농단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입니다. 안일 시에는 사법당국은 전두환 씨가 이제 국민으로 국법 농락을 멈출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수 최고위원. 네, 저는 부산시장 오고동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31세 부산 시민과 국민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 있는 정치권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은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합니다. 2018년 들불 같은 미투 이후에 우리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현존하는 성폭력과 성차별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이 부디 상식적으로 진행되기만을 바란다는 피해자 입장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당연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제추행은 명백한 성폭력이며 성폭력 행위가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의 그 피해 회복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2차 가해를 예방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또 정치권에서는 사건의 실체와 상관이 없는 정치 프레임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또 2차 가해의 하나입니다. 이런 행위는 또 중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과를 반복적으로 사실 해왔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반복됐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한 이후에 제대로 수정 조치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저도 지도부로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윤리심판원에서 무관용의 원칙에서 빠르게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미 가해자가 자기의 그 가해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조사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미 다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윤리심판원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동안 전통폭력 관련해서 2018년 이후에 저희가 교육과 여러 가지 그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직 후보자라든지 공직자라든지 아니면 당직자, 그다음에 당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보다 체계화시키고 반복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제반의 젠더 폭력에 대한 근절과 예방을 위한 TX를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을 점검을 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주당 안에 여러 가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원 구조, 또 당 지도부 구조, 또 원내 구조, 그다음에 국회 구조 이런 부분에 보다 성인지성, 감수성을 갖는 그런 조직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고요. 그런 조직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앞으로 우리가 당이 전당대회도 있고 원내대표 선출도 있고 국회 원구성도 하게 됩니다. 그런 구성에 있어서 여성의 어떤 비율을 의무적으로 구성을 30% 이상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당내부터 제도화되게 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성폭력이 없는 사회, 또 성폭력한 사회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민주당은 이번에 더 철저히 실행해 나가도록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마치겠습니다.